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고금리는 정해진 답이 없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나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다소 늦게 반영되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에 어느 정도 부동산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이 오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한꺼번에 풀리면 소위 버블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과거 리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리먼은 거품을 만들고 그것을 자금이 들어와서 거품이 생겨나는 건다면, 같은 거품이라 하더라도 전자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꺼지면서 대폭락이 일어난 거고, 리먼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유동자금은 자본 공급 과잉으로 소비자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거고, 유동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더 순차적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재화가 돌게 되면서 당연히 동산과 부동산의 투자는 활발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금리에도 자산 가치 화폐에서 부동산으로 옮기는 현금 구매자들은 고금리 때 더 움직인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유동자산의 증가로 미국 내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미국 내 유동자산은 풍부해졌고 넘쳐나는 자본금으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소비로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규모적으로 경제 활동이 늘어나가지고 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금과 자본을 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어난 증가분에 대해서는 거품식으로 자본금이 마르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도 일부 경제학자들이 의견이 갈리는데요. 증가된 유동자금의 일부를 잉여 자본과 주식 투자, 그리고 기업의 저축성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경기 침체를 막고 고용을 향상시켰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반대로 고금리와 강달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민간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결과 고금리, 강달러는 서민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늘어났지만 개인의 부채와 적금량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고갈되었다고 저는 주장해왔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도 이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처럼 미국으로 자본금이 유입됐다는 말은 반대로 어딘가에는 자본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급준비금의 예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처럼 규모가 작은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무역업과 소비의 활성화로 경제가 순환되어야 되는데,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이 말라가는 구조로 변질되다 보니까 소비 경제가 위축되고 생산성이 줄어들어서 결국 소비가 더 줄고 더더욱더 유동자금이 고갈되는 그런 물가를 상승하게 되는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로 본다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더 불안정한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외환위기, 환율의 급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부도 상태까지도 올 수 있다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해당 국가의 경제 위기도 올 수 있겠지만 그 여파는 결국 미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일부 매파적인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 와서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게 되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내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명목 안에 금리를 인상시키고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달러 패권 국가의 힘을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자국 위주의 경제 방어 정책이 내수 경제는 어느 정도 잘 돌아가게끔 보여주기 식으로 비쳤을지도 몰라도, 달도 차면 기운다고 주변국에서 유동자금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그럼 미국으로 계속 수요를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를 끊긴 미국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고금리와 고환율 정책이 한계점을 느낀 미국이 만약 환율을 내리고 이제 우리도 금리를 내리겠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환차익으로 인한 자본금이 예전처럼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금리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미국 경기는 급속도로 둔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금융 기준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낮추는 정도는 미국 유동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점차적으로 낮추고 이는 제3국가 금리를 비슷하게 된다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실 금리를 낮추는 시점부터가 달러는 이미 약세로 돌아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이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에 환차손이 입게 됩니다. 환차손이 입게 되면 그 피해를 줄이고자 금융자본들은 미국으로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게 되고 이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조금 다른 예인데 중국의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 뒤에 중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동자금이 급속도로 말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금리를 내렸는데 물가를 못 잡게 되는 거고 금융 자본 구매는 환차손으로 해서 미국이 힘들리게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만 해도 골치인데 미국은 무역 수지도 적자에 환율 방어까지 안 되고 환차손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쉽사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잡는다는 것은 명분적인 얘기인 거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미국은 무역 수지와 적자, 환율 방어 등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준의 FOMC에만 볼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와 중앙정부의 통화정책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중앙정부나 연준이나 다 똑같은 미국이라는 거죠.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연준이 아니라 중앙정부니까 말이죠. 지급준비금과 경상수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올해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올 것이며 적신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하게 1년에 몇 차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텀을 두고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점은 봉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게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 상관이 없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